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좀 찔끔 올라가다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좀 조정 상태로 다시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과연 이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거는 마지막에 판단은 이 시장에 머무를 거냐 떠날 거냐는 그건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금은 투자한 지가 15년이 넘었었는데 자,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온 건 2016년부터지만 근데 제가 금은 투자를 되게 오래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달러의 수명이 거의 다 할 거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 시스템은 거의 막판을 치달아서 거의 한계점에 거의 다 왔다. 라는 생각으로 금은 투자를 했었어요. 뭐 금은 투자에서 큰 성공은 못 거뒀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이 10년 정도 흘러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거의 이제 통화 시스템의 거의 한계치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CBDC를 파일럿 테스트하는 게 그것과도 사실 연관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준비를 좀 이것저것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당분간 유지, 연말 인상 가능성 시사. 자, 일단 한국은행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금리 인상에 관해서 좀 후행해서 뒤로 미룰 거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3에서 6개월 동안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한국은행만 국한되게 해서 기조를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ECB, 유럽 중앙은행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윗부분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 비율이에요. 밑에 있는 게 GDP.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발표한 거랑 6월 달에 지금 추정치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비율은 1.2에서 1.5로 올려놨고 4.1에서 4.7로 GDP도 약간 올려놓은 상태예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2022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년에는 보세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조금 하향을 할 거다.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2021년보다는 2022년에는 근데 GDP는 미온적으로 약간 상승을 해요. 이 얘기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022년 이후에나 2022년 중반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이걸 이해를 하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2022년서부터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GDP가 4.6에서 4.7에서 2.1로 급강하가 하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자, 요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라가르드 총리가 어저께 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ECB도 금리에 관해서 동결을 한 거예요. 자, 17일 날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 기조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선행해서 한국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제로 프로로 금리를 동결할 거다. 예, 헬드할 거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자 여기 디파짓 레이시 나와 있죠. 마이너스 0.55%. 예,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요. 예, 이자가 없단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쏠려갈 수밖에 없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돈이 은행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은행에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빠져서 은행으로 들어가면 과연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걸 보시면 되고, 뉴욕 증시가 5월 CPI 주목해온 것은 연방준비제도에 즉 연준이 통화긴축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준은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주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FOMC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두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자, 근데 일단은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 현재 상황이 모호한 상황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ECB 같은 경우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1분기보다 2분기에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1.85조 유로
다가오는 분기 채권 매입을 약속을 갱신해 PEPP가 1분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운영될 거다. 그래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조금 더 증가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연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따 이제 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17일날 이제 FOMC 회의가 15일날, 16일날 있을 거고 한국 시간으로 17일날에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미국 실업자 청구 지수가 여기 있는데 이게 6월 10일날 발표된 게 37만 6천으로 자 예측치보다 조금 더 상향했어요. 자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나왔어요. 자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좋은 거고 올라가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낮아져야 경제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실업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근데 예측치가 37만인데 37만 6천으로 소폭 상향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연준에서 과연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도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급격하게 우리가 테이퍼링 바로 해야 되겠다.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모호한 상황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보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존재를 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이 파산을 하잖아요. 국민이 파산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법인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세를 조금 더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기지론 받아서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다가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이들이 만약에 파산을 하면 세금을 뽑아낼 데가 없어. 그리고 연준의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도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요. 여기서 테이퍼링을 급작스럽게 바로 해버린다.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국민이 파산해. 그러면 국가는 존재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어저께 이제 CPI가 이게 엄청나게 급상승했다. 이런 얘기에 헤드라인에 막 장식을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미온적인 반등이 있었어. 원래는 그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자 공포심이 불러일으켜줘가지고 아마 폭락을 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이게 예전하고 되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지곧대로 정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CPI 엄청나게 높이 나왔으니까 다우존스, 나스닥, S&P 코인 가격 폭락을 해야지 정상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그게 맞는 건데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근데 17일 날 분명히 또 다른 아마 결론이 나올 거고 뭐 금 가격에 관해서도 예전에 얼마 전에 좀 1900달러 위로 올라가니까 금에 관해서 이제 희망회로 돌리신 분들이 아마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세요. 그냥 그래요. 지금 현재 한 달짜리 이제 30일짜리인데 이거는 그리고 되게 특이사항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의 경제적 법적 문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다음 주 목요일 날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택한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우리가 엘살바도르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돼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근데 17일 날이 또 똑같이 17일 날이 FOMC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이게 IMF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엘살바도르에 관해서 뭐 비트코인 채택한 거에 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 라고 나오면 FOMC 회의 결과하고 같이 접목해서 뭐 어떤 결과론이 나오겠죠. 분명히.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시고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위에나가 이제 그 IMF SDR 통화 바스켓에 들어갔어요. 그죠?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달러도 마찬가지 유로하고 특히나 여기서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로 한지 엔화하고 유로는 엄청 오래됐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됐어요. 그러면 제로금리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지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엔화는 아니지만 왜 이들이 CBDC에 관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과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할까?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IMF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현재 명목화폐 통화 시스템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코인이 올라가면 환희에 벅차고 코인이 조금 떨어지면 그냥 직관적으로 거기에만 심취되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같은 경우, 자, 대표적인 이게 전 세계 기축통화 자리에 있은 지 근 100년이 됐어요. 지금 현재 아마 9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기축통화 자리에 올라간 지. 작년인가 아마 93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거의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라간 모든 기축통화들이 지난 역사를 보면 100년이 거의 맥시멈이었어요. 110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자, 보세요. 달러도 마찬가지야. 인덱스가 예전에 엄청나게 높았어요. 1800년대 이때. 여기 보시면은 1983년도에 이때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상승기와 하락기를 반복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래서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현재 하락기인 건 사실인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어느 시점이 가면 달러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왜 지금 보면은 서클사에서 USDC라고 그런 거에 관해서 막 집중해서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막 찍어내잖아요. 그런 일이 과연 왜 지금 벌어질까요? 자, 엑센추어라는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왜 연구를 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을까요? 이거는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 예. 근데 현재 이제 돌아가는 통화 시스템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2014년 1월 2일 날 베리 실버트죠. 제가 이 사람을 찬양한다, 추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글렌 허친스라는 이 인물이 연준하고 되게 깊게 관련돼 있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DCG 그룹의 이사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비트코인을 되게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예견을 했었다는 거죠. 로렌 H. 썸머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 베리 실버트하고 같이 움직이는 정부 고위 관료였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입김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알고 보면 그림자 금융 세력 중에 자 근데 베리 실버트가 이제 한 2014년에 예언을 하나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 응? 근데 어저께 다양하게 해석해서 이제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결국에는 국가는 여기 보면 세금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추가할 거다. 예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무슨 의미냐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서 제도권 수용이 되고 주식시장 같이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놔야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결론은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버블을 형성해놔야 거기서 세금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측을 한 거야. 그리고 미국 은행은 BTC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들 거다.
BTC 트레이딩을 할 거다.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이 지금 엘살바도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현실화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여기 보면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모을 거다. 네. 여기 그런 얘기가 있죠. 어큐뮬레이트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IMF에서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대충 향후에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생각하고,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뭐 현금을 웬만하면 은행에 이제 뭐 예금을 안 두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오늘 새벽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제로헤치를 보고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시간당 임금 비율에 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8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팬데믹 이후부터, 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부터 엄청나게 하강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노동의 가치는 하락 중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과연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자,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에도 좀 돈을,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1가구 2주택. 예전에는 부동산법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어요. 국내 같은 경우. 근데 1가구 3주택, 막 4주택, 5주택,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 그죠? 그러면 1가구 1주택도 힘든 분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대충 도출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건데, 7월 22일 날 하드포크가 있대요. 근데 하드포크가 진행된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드포크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뭐 방향성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 그냥 열심히 일은 하고 있다. 예,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도 역사 이래로 정고점을 갱신했고, 연방준비은행의 밸런스 시트도 8트릴리언 달러로 정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뉴 월드 레코드라고 여기 써있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돈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풀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와 지금 8트릴리온이 풀렸다, 밸런스 시트만큼 늘어났다, 어쨌건 그 관점을 보시면, 연준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 찍어내지 않으면, 결국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지 않고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안 한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세금 걷어들이는 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각자 이제 내리시고, 코인 투자는 과도한 대출로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멘탈 관리 아마 하시기 되게 힘들 거예요.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영끌까지 모아서 대출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건 예. 오늘 영상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아, 지금 대충 기조가 어떻구나, 흐름이 어떻구나, 결론을 각자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